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통화정책회의 이제 마무리됐고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유동성하고 금리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뉴스하고 자산시장이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반대로 흘러간다라기보다는 먼저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반대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화정책하고 유동성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결정할 그 정책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은 BOE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BOE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시기상으로 가장 빨랐었던 ECB 통화정책회의도 특별한 결론 없이 멈춰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BOJ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일 낮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미국, 영국 금리 좀 높죠. 기준금리요. 그리고 카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쪽은 뭐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1%안 되는 금리 이게 좀 올라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페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론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오히려 여기서 서서히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예측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점이죠. 결국 이 모든 통화정책 회의가 멈춰 있기는 한데 이게 예전처럼 금리 인하 계속한다. 그 모습으로 계속 간다. 그 방향이 아닙니다. 이젠. 정책에 따라서 달라진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하고 맞물려서 자기들도 통화정책이 틀어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이 가장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물며 2번 정도 금리 인하한다 하는 그런 페드의 전망 자체도 이제는 시장이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모습으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통금리가 그걸 반영하고 있고요. 설사 2번을 인하한다 하더라도 그게 통화정책의 마무리라고 한다면은 유통금리 크게 못 내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통화정책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시장의 금리 쪽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데 유동성 측면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금리를 계속 하락하는 그 모습에서 바닥을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 유동성 공급은 각 지역별로 유로존이나 중국이나 이쪽 더 공급이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블룸버그의 이 타이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혼돈이 중국 부채를 침체에서 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 경제가 좀 침체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부채는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트럼프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약한 고리가 먼저 부러지게끔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게 약간 좀 뒤로 미뤄지는 것이고 일단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 모습 때문에 중국마저도 이 부채 문제에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부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터질 때 터지는 건데 언제 터질지 그걸 가늠할 수가 없죠. 지금 당장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터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말씀은 제가 최근에 나타났었던 SF 베가스 모임 자산 유동화 흐름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이고 그때도 SF 베가스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래서 그때보다도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조금융산업 자체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 언젠가는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2006년, 2007년에 대규모로 모기지 채권이 팔렸던 것 그것을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사고치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 그걸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부채 문제가 미국 쪽에서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저런 자산 유동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쪽은 부채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쪽이 왜 주가가 많이 오르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경제 흐름뿐만이 아니라 유동성 흐름하고 더불어서 신용 문제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블룸버그 쪽에서 한번 수치로 나타냈는데요. 저는 이런 흐름을 글로벌 유동성이 만드는 새로운 흐름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분석 내용을 보면 차이니스 정크본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힐드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까만색 선이 중국 정크본드의 수익률입니다. 올해부터 많이 올랐죠? 까만색 선이 중국 거고요. 붉은색 선이 아시아존, 그리고 푸른색 선이 유럽이고요. 초록색 선이 미국의 하이힐드입니다. 미국이나 유로존 쪽이 시세가 좋게 나타나고 있다가 작년 말에는 아시아나 중국이 완전히 똥값이었죠. 그 수익률이 갑자기 확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동성 흐름이 만든 시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헷갈려서 제가 차트를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붉은색 선이 이머징 마켓 하이힐드 본드 ETF고요. 아래가 미국의 하이힐드 ETF 수익률입니다. 아까 이 분석 자료하고 똑같이 작년 11월부터 따져봤습니다. 보시면은 작년 11월부터 이머징 하이힐드가 빠르게 올라오죠. 스프레드가 더 긍정적입니다. 3% 중반대 수익률이고요. 미국 하이힐드가 2.5% 수익률이요. 이 앞에서도 시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분석 내용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중국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힐드 시장 미국 쪽이요.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한 달 동안 이 하이힐드 시장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동성 공급을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컸었기 때문이겠죠. 경기 부양하고 규제도 완화시키고 그런 흐름을 기대했었는데 지금은 무역 전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했었고 지금도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계속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역설적으로 이런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크레딧 문제가 재정 통화 부양책에 힘입어서 주식시장도 급등하고 신용시장도 반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정크본드 수익률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기업들이 달러 채권 시장에서 150억 달러를 올해 조달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게 2022년 이후에 금액상으로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 한번 보시죠. 심지어 부동산 회사들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거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이런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글로벌 유동성을 창출해내면서 예상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쪽이 이렇고 또 유로존 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에서도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가 선두에 서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헌법도 개헌하면서요.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 ETF 투자 금액 자체가 유럽 쪽에 투자하는 금액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 85억 달러,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유출되고 있는 것인데 이거 더하면은 85억 달러가 마이너스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올해 초에 완전히 반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20억 달러 이상이 들어왔고 주로 2월에 집중돼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2월에 독일의 선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흐름들이 전해지면서 돈이 쏟아져 들어간 것이죠. 반면에 미국 주식 쪽으로는 2025년 두 달 동안에 유입되는 속도가 아주 느려졌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타이밍상으로 보면 독일의 헌법 개정 문제가 확정이 되면서 한번 접어주는 그 타이밍으로 들어서고 있죠. 대표적인 방위산업 기업체 라인메탈 같은 경우가 작년 말에 614유로에서 1483유로까지 오르고 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상승하다가 멈췄었던 1218 정도가 지금 지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완전히 꺾인다 이거보다는 한번 정점을 치고 이 박스권 시세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꽃길은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닥스 지수도 마찬가지죠. 작년 대비 17.7% 쉬운 길 일단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라인메탈보다는 재정정책을 또 추가적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지수 흐름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방위비 쪽으로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개별 주가나 지수상으로나 일단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빠르게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뉴스에 매도세가 출현하고 있다. 타이밍상으로 조절이 필요한
그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쪽의 주가 한번 볼게요. BMW 주가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완전히 저점을 찍었죠. 그 뒤로 오름폭이 별로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올랐다는 게 신기하죠. 자동차 시장 어떻게 변화되는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봐야지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리버레이션 데이, 뭐가 해방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해석하면 광복절이잖아요. 꼭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고 하여튼 리버레이션 데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보편화시키겠다 이거죠. 그동안에 좀 유보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자동차 시장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 루저가 럭셔리 브랜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BMW를 꼽고 있습니다. 이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하고 카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무역 협정을 맺은 게 있죠. 2020년 7월에요. 나프타 이후로 이 USCMA, US, 카나다, 멕시코 세 나라 간에 이 협정이 맺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무역 규모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멕시코가 상당히 크네요. 물론 카나다도 옛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자동차 메이커를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 무역 전쟁에서 스포티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BMW 3를 포함한 약 12개의 외국산 모델이 무역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보면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도 있고 흥미로운 거는요. GM, 포드가 여기 있고요. 로터스, 질리, 볼보를 인수했죠. 그래서 제조하는 과정이 독일 차들이 멕시코에서 제조가 되고 있고 GM 포드 같은 경우도 중국 공장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뭐 GM 포드 같은 경우는 미국 거니까 이건 뭐 향후에 또 예외적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럭셔리 브랜드 BMW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주가가 쭉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그때가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최저점은 11월 13일이었고요. 뭐 11월 5일이나 13일이나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 뒤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분석 내용을 보면은요. 3 시리즈를 예를 들었을 때 미국으로 수입할 때 그동안에 2.5% 관세가 매겨졌는데 자동차 값이 47,000달러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공언한 대로 27% 정도의 관세가 매겨지면 10,000달러 정도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차값이 7천만 원에서 한 8,500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미국의 3 시리즈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좀 싸다 이렇게들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3 시리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BMW 같은 경우가 5월 1일까지 이 25%의 관세를 늘어나는 25% 관세를 부담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MW 북미 사업부가 여기 미국의 딜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다 떠안겠다라는 것이죠. 한 15만 대 차량을 수출을 하니까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올해 수익이 BMW 같은 경우가 10억 달러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10,000달러씩 부담해가지고 15만 되면은 15억 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벌써 앞에 몇 달 지나갔으니까 계속 이어가면은 10억 달러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가는 바닥을 치고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요. 희한한 거죠. 이게 다 미리 선반영이 된 건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주가가 경제를 앞서갔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이 BMW 주가만 봐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흐름도 이 주가나 자산시장이 좀 앞서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쪽 한번 볼게요. 환율은 속이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보시면은 캐나다 달러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11월 이후에 저점 한번 만들면서 그 이후로 한번 더 빠지죠. 그리고 2월에 저점 찍고 악재가 계속되는데 저점이 오히려 높아갑니다. 그리고 멕시코 페소 흐름은
충격파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11월 저점 이걸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요. 유로 한번 볼까요? 유로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 때보다 높아졌고요. 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전쟁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 환율들은 오히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상대 국가들이요. 주가는 그보다 조금 더 빨리 반응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가는 지나치게 빨랐고 환율은 어느 정도 경제 흐름에 대해서 산업 전개에 대한 영향이나 정책의 진행 방향을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4월의 유동성이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버레이션 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누구의 리버레이션인지 미국인지 아니면 상대국인지 그게 헷갈릴 정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는 언젠가 오더라도 그보다 먼저 글로벌 유동성 변화로 인한 그동안의 위기로 가던 나라들이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의 유동성의 반전 포인트가 역설적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 그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4월 들어가서 한 번 더 짚어야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에 시황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